챗GPT가 몇 년 안에 스스로를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지구를 점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사실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할 질문만큼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인류가 자기 인식을 가진 기계를 만들었다면 인류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인터넷, 컴퓨터, 디지털 현실에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도 거대하고 강력한 컴퓨터 안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면요? 가장 놀라운 점은 몇 가지 사실이 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 물리학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시간, 공간, 물질이 근본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보의 일부라고 가정합니다. 이 정보는 우리를 위해 물리학 법칙을 만드는 그림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춥고 덥다고 느끼는 것은 원자가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져서가 아니라 원자의 움직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입자의 속도는 정보의 비트와 같을 수 있어요. 수십억 개의 입자가 모여 현실의 그림을 구성할 수 있죠. 한때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첨단 문명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2016년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물리법칙은 프로그래머가 앱이나 게임을 만들 때 작성하는 거대한 코드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이 물리법칙의 복잡한 삼각 방정식과 공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죠? 정말 그래요. 그러나 이 문제를 이해하는 과학자들은 이러한 법칙의 작동 원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아름다움을 만들었음을 시사합니다. 가상세계, 앱 또는 게임은 정보 처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트와 픽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휴대폰 화면의 모든 사진은 픽셀이며 모든 파일 전송 프로세스는 비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비트는 더 큰 그림이 형성될 때까지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등으로 합산됩니다. 우리의 삶이 시뮬레이션이라면 그것도 비트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우 픽셀과 비트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와 다른 입자들입니다. 컴퓨터와 휴대폰 내부에는 최대 속도 제한과 컴퓨터 성능이 있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장치가 더 느리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도 최대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빛의 속도죠. 물체가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물체에 대한 시간도 느려집니다. 또한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중력 질량을 가진 이 물체는 프로세서의 컴퓨팅 성능에 과부하를 주는 무거운 물체일 수 있습니다. 두 입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양자 얽힘과 같은 현상도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 주위를 이동합니다. 전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전자의 속성이 변하면 다른 전자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를 은하계의 다른 면에 배치하더라도 이 연결은 유지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임을 암시하는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입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우리가 촉각, 청각 및 기타 감각을 통해 세상을 보거나 상호작용할 때만 세상이 존재한다는 간단한 논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에서 새 게임을 시작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가끔 게임 맵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에서 왼쪽으로 돌아서서 산과 도로가 로딩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반대편으로 돌아서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게임 속 세계는 캐릭터의 눈을 통해 볼 때만 로딩됩니다. 이는 프로세서의 작업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체 세계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보다 세계를 볼 때만 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이제 실험으로 넘어가죠. 작은 빛의 공인 광자를 발사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에서 광자를 방출하면 광자가 칠판에 충돌하여 검은색 표면에 흰색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장치와 칠판 사이에 약간의 수직 슬릿이 있는 넓은 판을 놓고 광자를 다시 발사합니다. 공이 판에 부딪히기 시작하지만 일부는 얇은 틈새를 통해 날아갑니다. 공은 칠판에 부딪혀 칠판에 세로로 흰색 자국을 남깁니다. 모든 것이 매우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판의 같은 길이와 두께로 다른 슬릿을 하나 더 자릅니다. 판을 향해 광자를 방출합니다. 그중 일부는 두 개의 슬릿을 통해 날아갑니다. 보드의 흔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두 개의 흰색 세로 줄무늬죠. 보드를 보세요. 많은 수직선으로 덮여 있습니다. 광자가 판을 통과할 때 파동의 성질을 띠고 보드에 충돌하여 마치 두 개의 슬릿이 아니라 10개의 슬릿을 통과한 것처럼 이상한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시점에서 그 궤도가 바뀌게 될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보드와 판 사이에 서서
입자가 어떻게 파동으로 변하는지 살펴봅시다. 장치가 광자를 방출합니다. 광자는 2개의 슬릿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어요. 보드에는 2개의 수직 흔적이 있고 파동은 없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광자를 방출합니다. 이번에는 혼란스럽게 행동하고 보드에 많은 선을 남깁니다. 즉, 관찰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면 물리적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게임을 하면서 로딩 중인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보지 않으면 세상은 작동을 멈춥니다. 과학자들은 관찰자가 없을 때 입자가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를 아직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줍음이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미스터리는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많은 자연 법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매년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받는 과학입니다. 우주를 거대한 홀로그램으로 상상한다면 양자 물리학은 그 프로그램 코드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이 코드를 이해하고 변경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공간, 시간, 물질을 변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 전체를 다시 쓸 수 있을 거예요. 코드의 물질, 물체는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나요? 이 코드를 다시 작성하여 속도 제한을 100배 더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1시간이 60분인가요? 코드 한 줄만 바꿔서 1초를 1년처럼 길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리 법칙을 몇 가지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면 눈이 금으로 변하고 바다가 설탕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광활한 놀이터로 변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만 사람들은 곧 통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혼돈에 빠지겠죠. 우리 세상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존재하는 질서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인공지능의 능력이 인간의 두뇌 수준에 도달하여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인공지능은 자신의 주변 역사를 단계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너무 단순한 단어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경험하고 아름다움을 관조하고 추상적 사고를 하는 등 복잡하고 지능적인 다기능 유기체입니다. 여기에는 창조라는 용어가 더 적합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아름답고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게다가 개발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사랑해야만 좋은 비디오 게임이나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38억 년 전 우주에서 불가사의한 폭발이 발생했어요. 혼돈이었어요. 별, 행성, 소행성, 다른 우주 물체들, 은하가 탄생한 시기였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빅뱅 이론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주가 어디서 왔고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주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사이클을 여러 번 거쳤다고 생각해요. 1991년 스탠퍼드 대학의 안드레이 린데라는 우주론자는 실험실에서 우주가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를 담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진보된 문명이 우리 우주를 창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명이 나중에 자체적으로 행성, 별, 그리고 지적 생명체의 형태를 진화시킨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30년 후 많은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의 문명으로서 그런 진보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까지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론은 이 진보된 문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준 기술까지 추가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양자 터널링을 통해 발생했어요. 그것은 원자가 어떤 장벽의 반대편에 나타날 수 있을 때를 말해요. 우리 세계의 물리 법칙을 고려한다면 비록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높은 벽을 지나가고 싶은데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돌아서 갈 수 없어요. 그저 벽을 유령처럼 걸어서 통과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더 발전된 문명은 아마도 그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어떻게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지도 깨달았잖아요. 지금 현재 우주적 규모에서 우리는 C급 문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 예를 들어 우리의 중심별인 태양이 꺼질 경우 지구의 조건 같은 것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B급 문명이라면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독립적인 조건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건 심지어 그런 조건 없이도 사는 법을 배우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레벨업을 해서 A급이 된다면 우리는 우주적 조건을 재현하는 방법을 알고 실험실에서 우리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3차원의 공간으로 생각해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위아래. 또한 하나의 시간 차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차원은 또 하나의 추가적인 공간 차원을 뜻합니다. 그 차원의 존재 이론은 1920년대에 처음 언급되었어요. 시공간이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왜곡된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에서 영감을 받았죠. 우리는 이 4차원을 인지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것을 중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힘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1000배 이상 강해서 우주의 추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5차원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휘어져 있지만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끈이론에서 언급되었어요. 끈이론은 우주를 입자가 아닌 질량 에너지의 정말 작은 끈으로 간주합니다. 그 끈들은 10차원 시공간에서는 진동합니다. 6차원에서 하나의 원자보다 훨씬 더 작게 말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10차원 시공간에 떠 있는 3D 섬의 모습을 한 우주가 등장했어요. 또한 5차원은 암흑물질에 대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훌륭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암흑물질은 질량을 가진 보이지 않는 물질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고 보통의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암흑물질은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85%를 차지해요. 우주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수축하거나 확장하면서 움직여요. 우리는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1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하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가 항상 팽창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하 사이에는 때때로 수백만 광년에 걸쳐 뻗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텅 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은하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곳에서는 별이 형성될 수 없는데 그 공간 사이의 물질들은 밀도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위 은하간 항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좋은 예는 천여자리 은하단인데 그중 10%가 은하간 항성이에요. 정확히 어떻게 그 별들이 그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별들이 충돌하고 합쳐지거나 다른 은하 가까이를 지나가다가 모은하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과 가까이 마주치면 항성을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모은하로부터 튕겨 나오는 거죠. 만약 거대한 자석이 있다면 블랙홀 근처에서 무언가를 끌어낼 수도 있어요. 초거대 질량 블랙홀 근처의 자기장이 블랙홀의 중력장만큼 강하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블랙홀의 사상의 지평선을 이미 넘어선 물질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사상의 지평선은 중력이 매우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려면 이 물질을 최소한 빛의 속도로 가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자석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일 무언가가 블랙홀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안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요. 누군가가 블랙홀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우주에 있는 거대한 빈 공간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는 아마도 은하 주변을 떠다니는 수천 개의 작은 블랙홀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별은 최후를 맞이할 때 에너지의 대격변인 초신성 폭발로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그 폭발에서 중심에게 밀도는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한 상태에 도달해요. 동시에 별의 대부분은 바깥쪽으로 폭발하지만 일부는 안으로 붕괴되어 블랙홀을 형성해요. 별이 클수록 블랙홀도 커집니다. 그러고 나서 블랙홀은 마주치는 모든 것을 삼킵니다. 다른 별들도 포함해서요. 별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블랙홀 내부의 강한 중력 때문에 파괴됩니다. 별의 일부는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는 반면 다른 일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방출됩니다. 어떤 블랙홀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우주의 초기 단계는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 있었고 우주 전체를 형성하는 상태였어요. 적절한 조건 하에서 모든 오래된 가스 덩어리는 수축해서 블랙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크기도 다양했는데 무게가 몇 킬로그램 나가는 것부터 수천 개의 태양과 같은 거대한 것까지 다양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 크기의 블랙홀도요. 블랙홀은 사실 검은색이 아니에요. 블랙홀은 강한 중력을 가진 영역이며 어떤 물체도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블랙홀은 빛과 우주 입자와 같은 전자기 복사를 먹고 삽니다. 블랙홀은 항상 물질을 소비하기 때문에 어두운 빛을 내죠.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그리 가깝지 않아요.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6번째 행성입니다. 과학자들은 가장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도록 우리 태양계의 멋진 3D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디자인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경계는 외부 태양권이라고 불려요. 그곳은 우리 태양이 방출하는 하전 입자의 흐름인 태양풍이 우리 태양계 너머의 빈 공간에서 오는 복사에 의해 굴절되고 약해지는 우주의 영역이죠. 태양권의 안쪽 층에서는 태양과 행성들이 대략 구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 바깥쪽 층에서는 그렇게 대칭적이지 않아요. 이러한 비대칭성은 우리 태양이 은하를 통과하여 움직이면서 그 앞에 놓인 방사선과 마찰을 겪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적어도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빈 공간은 실제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에너지가 있으면 가상입자로 변할 수 있는 작은 진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가상입자는 광자라고 하는 낮은 에너지의 빛 패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블랙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말하죠. 즉, 어떤 물체가 이 지점을 지나면 빛조차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 주변에는 엄청나게 강한 중력이 존재합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와 별을 먹어치우며 생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블랙홀에는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는 소용돌이치는 물질 원반이 있는데 이를 어커션 디스크라고 해요.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키기 전에 사건의 지평선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천체가 가열되고 찢어지면서 밝게 빛납니다. 물질이 가까워지면 점점 더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해서 블랙홀 주위를 돌게 돼요. 이로 인해 별의 원반이 빛나고 동시에 블랙홀의 그림자가 윤곽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블랙홀은 숨고 싶을 수도 있지만 끔찍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공간과 시간을 구부리고 뒤틀리게 합니다. 즉, 블랙홀 주변에 매우 강력한 중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블랙홀 주변의 공간과 시간은 더욱 뒤틀리게 돼요. 그리고 이 뒤틀린 공간에는 작은 입자와 장이 존재합니다. 극도로 뒤틀린 중력 때문에 이 입자와 장은 갑자기 광자를 생산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스티븐 호킹이 거의 50년 전인 1974년에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러한 현상입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입자들이 블랙홀을 탈출할 방법을 찾으면 블랙홀의 에너지를 훔칠 거라고도 했어요. 이 도둑들 때문에 블랙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를 잃고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는 블랙홀이 열 에너지 또는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를 호킹 복사라고 부른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는 어떤 정보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즉, 블랙홀이 증발할 때 블랙홀을 생성한 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르면 정보는 파괴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을 호킹 정보 역설이라고 불러요. 호킹에 따르면 이 모든 정보는 실제로 손실되는 게 아니라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가 영인 입자들의 구름에 저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부드러운 머리카락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역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호킹 복사는 비열일 수 있을까요? 블랙홀이 단순한 열을 방출하는 대신 방사선의 형태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블랙홀의 과거, 블랙홀을 형성한 별,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블랙홀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비밀 암호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결국 사라질 수 있다는 호킹의 이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이론은 블랙홀만이 호킹 방사선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질량이 충분한 물체는
모두 방출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연구자들은 실제로 슈윙거 효과라는 과정도 연구했습니다. 이는 전자기장이 강한 왜곡을 일으켜 물질을 형성하는 현상인데요. 연구진은 이 아이디어를 호킹의 블랙홀 복사 이론에 적용했어요. 그 결과 호킹이 예측한 방사선이 블랙홀 주변뿐만 아니라 중력 수준이 다른 곳에서도 실제로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핵심은 별이나 행성과 같은 거대한 물체가 있을 때 공간과 시간의 곡선 효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곡선 효과는 강한 중력 때문에 발생합니다. 블랙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주변 어딘가의 공간의 곡선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물체가 여전히 있어 마치 뒤틀린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블랙홀 근처에서 일어나는 것과 유사한 방사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만이 천천히 증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다른 거대한 물체도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에너지는 빛 입자의 형태로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즉 별, 행성, 블랙홀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공유하며 결국 우리 모두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언뜻 무섭게 들리지만 이 이론이 사실이라고 해도 조만간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초질량 블랙홀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현재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블랙홀은 기본적으로 영원해요. 그리고 별은 거대한 별이 스스로 붕괴한 후 많은 블랙홀이 형성됐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부는 원시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그룹에 속해요.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로 유명해진 호킹도 이러한 블랙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빅뱅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돼요. 호킹은 원시 블랙홀이 매우 가벼운 것부터 매우 무거운 것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작은 블랙홀은 호킹 방사선으로 인해 지금쯤 사라졌을 거예요. 이 원시 블랙홀이 암흑 물질일 수 있다는 꽤 멋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과학자들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신비한 물질인데요. 빛을 방출하거나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이 은하계의 별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는 실제로 암흑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는 아직 없습니다. 호킹은 또한 우리 우주가 수많은 우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탐구했어요. 이 개념을 다중우주라고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른 우주의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호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마지막 논문에서 다중우주를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으로 만드는 새로운 수학적 틀을 제안했습니다. 즉, 우주는 무한한 개수가 아니라 한정된 개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증명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그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겼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시간여행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닫힌 시간골 곡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방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 피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몇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어린 시절의 자신 또는 나이 든 자신을 만난다든가 이미 일어난 일을 실수로 바꾼다고 상상해보세요. 호킹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호킹이 시간여행에 대해 우려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는 연대기 보호 추측이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시간여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의 법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건데 시간여행이 일어나면 현재에 살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서 잘못된 결정을 고치는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시간여행을 발견하기 전까진 우리에게 남은 건 인생의 교훈과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뿐일 거예요. 호킹은 말년에 인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가 완전히 진지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힉스 입자라는 특수 입자를 언급했는데 이 입자가 큰 거품을 일으켜 우주를 집어삼키고 결국에는 우주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또한 다른 행성의 존재가 지구에 와서 우리를 정복한다든가 로봇이 세상을 정복할 만큼 똑똑해진다든가 하는 것들도 언급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 중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고 다른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일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주에 이런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15년 이상 설명할 수 없었던 특이한 지점이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것이 평행 우주와의 충돌로 인한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실일까요? 글쎄요. 이 지도를 보세요. 우리 우주의 지도냐고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지도, 즉 CMB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습니다. 빅뱅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 우주 전체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러한 사건은 어떤 결과를 남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결과는 말 그대로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빅뱅은 우리가 CMB로 알고 있는 전자기 방사선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말 그대로 코앞에 있습니다. 초인적인 시력이 있다면 주변의 모든 것이 희미한 빛으로 어떻게 빛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방사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CMB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빅뱅에 대해 결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전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항상 존재했다고 믿었습니다.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을 것이라고요. 지금은 우스꽝스럽게 들리지만 한 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를 절대적으로 확신했어요. 스티븐 호킹은 우주에 실제로 시작이 있었다고 추측한 최초의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던 학생 시절에 이 사실을 깨달을 정도로 대단한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었어요. 수십억 년 전에 그렇게 강력한 빅뱅이 있었다면 그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증거가 어디 있죠? 영원한 정적 우주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그 증거가 드러났거든요. 1965년 천문학자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 CMB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빅뱅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증거였어요. 방사선은 어디에나 존재했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펜지아스와 윌슨 자신도 처음에는 대도시의 소음이나 비둘기 소리 등으로 착각했습니다.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발견으로 그들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자기 방사선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여 바로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CMB 온도 지도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도를 살펴봅시다. 춥고 따뜻한 곳이 넓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우주는 매우 균일합니다. 이 지도의 모든 온도는 영하 270.5도에 가깝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장소들 간의 온도 변동은 모두 작으며 각각의 작은 반점은 실제로 수백만 광년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매우 평온하고 안정적입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바로 여기 이 콜드 스팟입니다. 천문학자들은 2004년에 이곳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보였어요. 단지 마이크로 켈빈의 온도가 평균보다 몇 도 낮은 지역일 뿐이었죠. 그런데 우린 작은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은 대규모 추운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수십억 광년 크기죠. 잠깐만요.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주는 모든 곳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표준 모델에 따르면 이 콜드 스팟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존재해요. 단순한 수학적 오류가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이 콜드 스팟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수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금도 몇 가지 이론이 있을 뿐입니다. 이 이론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론 1. 우주 질감. 이 아이디어는 2007년 말에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 콜드 스팟이 우주의 언덕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우주 질감의 일부로 울퉁불퉁한 영역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설명이었기 때문에 이 이론은 곧 무시됐어요. 이론 2. 슈퍼보이드. 이 가설은 한동안 가장 그럴듯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콜드 스팟이 실제로는 슈퍼보이드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주장했어요. 은하가 거의 없는 우리 우주의 무섭고 어두운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차갑게 보이죠. 그러나 이 이론은 2017년 5월에 반박되었습니다. 콜드 스팟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과학자들은 그곳에 슈퍼보이드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존재하는 보이드와 슈퍼보이드는 여전히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콜드스팟은 그것들보다 수천 배 더 커요. 따라서 다른 설명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괴한 설명일 거예요. 이론 3. 평행우주. 우주학자이자 이론물리학자인 로라 메르시니 휴트는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콜드스팟이 우리 우주와 평행우주의 충돌로 인한 흔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표준 우주론으로는 이 거대한 우주구멍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메르시니 휴트는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의 가장자리 너머에 있는 다른 우주의 명백한 흔적입니다. 그녀의 가정은 다중우주 이론에 근거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실제로 이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우주가 무한히 많다고 합니다. 이 우주들은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에게 밀어내기를 하여 새로운 빅뱅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렇다면 콜드스팟은 그러한 충돌로 인한 멍이 아닐까요?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황당한 이론이 꽤 흔합니다. 하지만 표준 물리학이나 세상에 대한 우리의 단순한 이해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물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메르시니 휴튼의 연구팀이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더럼 대학교의 외계천문학센터의 톰 생크스 교수도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콜드스팟을 설명하는 이색적인 모델 중 가장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다중우주는 사실 현재 우주 모델 측면에서 가장 표준적인 모델입니다. 라고 그는 그의 작품 중 하나에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콜드스팟은 남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생크스에 따르면 두 우주 사이에 충돌이 실제로 있었다면 또 다른 콜드스팟을 찾아야 하며 반대편인 북반구에 있어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발견한다면 이 이론은 확인될 거예요. 그리고 평행우주의 존재를 증명하는 최초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지점을 찾으려면 고감도 최신 망원경이 필요해요. 또한 암흑 에너지의 본질과 그것이 우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도 알아내야 합니다. 즉,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실제로 두 번째 지점을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뉴멕시코의 연구원들은 북반구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실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용된 지도는 무작위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발견은 다른 공백으로 인한 우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밀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른 콜드스팟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고의 최신 장비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 스팟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과학계를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평행우주 이론뿐만 아니라 유명한 끈 이론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이 두 우주는 어떻게 충돌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지금까지는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콜드스팟이 평행우주 충돌로 인한 흔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반박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별과 은하 전체를 돌며 먼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와, 이 다채로운 성운은 곧 자신의 무게로 붕괴되어 초신성처럼 폭발할 것 같아요. 이제 이 블랙홀을 조심스럽게 돌아서 가볼게요. 중력장에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주 괴물처럼 여러분을 삼켜버릴 거예요. 잠깐만요. 저기 이상한 구조물은 뭐죠? 빛나는 벽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각각의 빛나는 점은 은하계 전체입니다. 저 벽에는 약 10만 개의 은하가 있어요. 밀키웨이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벽에는 우리의 태양과 별이 1경계 들어있어요. 10의 0을 15개 더한 거예요. 이 거대한 구조는 남극 장벽이라고 불립니다. 지구에서 약 5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비교하자면 지구에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4.2 광년 떨어져 있어요. 로켓으로 여행하는데 약 7만 3천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 장벽으로의 여정은 우리의 태양계가 존재한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벽은 그저 거대해요. 우주적인 규모에서도요. 그 길이는 약 13억 7천만 광년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려면 밀키웨이의 길이가 겨우 10만 광년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이 벽을 볼 수 없어요. 문제는 은하수 자체가 시야를 가린다는 거예요. 너무 밝아서 이 벽을 숨기고 있죠. 마치 대도시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빛 공해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과학자들은 적색 편의를 측정함으로써 이 은하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우주의 모든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빅뱅의 결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은하가 움직일 때 광파가 약간 변합니다. 이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우린 물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벽은 우리 우주에서 가장 큰 벽이 아니에요. 이건 헤라클레스 자리 북쪽 왕관 자리 장성입니다. 약 100억 광년 너비의 거대한 평면 상부 구조예요. 관측 가능한 전체 우주의 약 10%죠. 그리고 벽이기도 합니다. 그건 은하단이에요. 우린 감마선 폭발로 이 거대한 구조를 탐지할 수 있었어요.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전자기 현상이에요. 심지어 우리 우주의 먼 곳에서 발생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폭발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예를 들어 밀키웨이에서는 수백만 년에 한 번씩 발생해요. 만약 같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에 이런 폭발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된다면 그 장소에 밀키웨이와 같은 물체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가 있어요. 우주에 있는 또 하나의 특이한 거대 구조는 초거대 퀘이사군입니다. 지름은 약 40억 광년이에요. 그래서 빛의 광자가 구조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데 거의 지구가 존재했던 시간만큼 오래 걸려요. 그리고 초거대 퀘이사군을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우리 태양보다 610경배 더 무거울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 구조 안에 적어도 73개의 퀘이사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퀘이사는 우주에서 가장 특이한 물체 중 하나입니다. 퀘이사는 은하의 활동 핵이에요. 퀘이사의 중심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이 거인은 주변의 물질을 먹어치워요. 어마어마한 중력의 힘이 블랙홀 주변의 물질을 비틀어서 원반을 형성해요. 그리고 이 원반은 가장 강한 방사선의 근원이에요. 비교하자면 하나의 퀘이사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우리 은하의 모든 별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합친 것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더 강합니다. 그러한 강한 복사 때문에 우리는 매우 먼 거리에서도 퀘이사를 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퀘이사는 종종 우주의 횃불이라고도 불려요. 과학자들은 퀘이사를 이용해 우주와 그 안의 움직임을 연구해요. 우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퀘이사 중 하나는 약 131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건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물체 중 하나예요. 빅뱅 이후 약 6억 9천만 년 후에 나타났고 우리 태양계보다 거의 3배 더 오래됐어요. 이것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는데 태양보다 400조 배 더 밝게 빛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거성의 중심엔 태양보다 8억 배 무거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거대한 구조물들은 우리 우주의 구성 요소일 뿐이에요. 보세요. 이건 우리 태양계예요. 자, 이제 조금만 멀리 나가 볼게요. 이곳은 우리 별이 있는 은하예요. 조금 더 줌아웃하면 국부 은하구가 있어요. 여기 있는 밝은 점들이 모두 은하예요. 안드로메다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건 삼각형자리 은하예요. 게다가 수십 개의 더 작은 은하들도 있어요. 모두 중력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구조물의 크기는 약 1000만 광년이에요. 우리 은하의 100배 넓이죠. 좀 더 줌아웃 할게요. 이건 전여자리 초은하단이에요. 국부 은하구보다 20배나 더 커요. 약 3만 개의 다른 은하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1000조 배입니다. 다시 줌아웃합니다. 라니아케아, 이 구조물은 거의 3배 더 커요. 천여자리 초은하단과 다른 작은 은하단을 포함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약 10만 개의 은하가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줌아웃 할게요. 여긴 물고기자리 고래자리 복합 초은하단입니다. 이 거대한 은하 구조는 약 60개의 은하단을 포함해요. 그래서 사막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은하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줌아웃 휴. 이곳은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5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어요. 그리고 별은 글쎄요, 약 10회 개의 별이 있어요. 관측 가능한 우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은하단은 앞서 본 것처럼 사슬과 벽을 형성해요. 하지만 이 가닥은 거대한 영역의 절대적인 빈 공간에 의해 분리됩니다. 이 지역을 거대 공동이라고 불러요. 이곳엔 어떤 물질도 없어요. 빈 방보다 적은 수의 분자가 여기 있어요. 이 공동 중 하나는 매우 신비로운 평판을 가지고 있어요. 에리다누스 초공동 혹은
콜드 스팟이라고 합니다. 빅뱅 이후 불과 38만 년 만에 이곳에 나타났어요. 폭이 거의 10억 광년이고 수조 개의 별을 가진 수백, 수천 개의 은하를 담을 수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콜드 스팟이 역사상 가장 큰 충돌의 결과였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우주 간의 충돌이죠. 우리 우주가 일종의 버블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모든 벽과 은하의 사슬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버블이에요. 이제 이런 버블의 수가 무한하다고 생각해보세요. 평행세계일 수도 있고 다른 우주일 수도 있어요. 수년 전 하나의 버블이 우리 우주 버블 가까이 다가왔어요. 버블의 벽이 서로 닿았고 두 우주가 잠시 연결되었어요. 물 두 방울이 합쳐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우주는 계속 움직였어요. 버블이 서로 닿았던 지점은 점점 더 얇아지다가 그 연결이 끊어졌고 두 버블은 서로 분리됐어요. 이때 두 번째 우주가 우리 버블의 일부 물질을 떼어냈어요. 에리다누스 초공동을 채우던 모든 은하가 평행 우주에 놓이게 됐어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다른 거품을 통해 여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우주의 벽까지 날아가는데 영원히 걸리겠지만요. 그리고 우주 간의 공간을 여행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린 포털이나 웜홀을 사용해야 해요. 작용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쪽에 A 지점이고 다른 한쪽에 B 지점이 있는 종이 한 장을 상상해 보세요. 종이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대신 종이를 접어서 A 지점이 B 지점 바로 위에 오도록 해요. 이제 작은 구멍만 뚫으면 되고 그 여정은 잠시면 될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를 통한 그러한 지름길이 블랙홀 안에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블랙홀에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남죠? 그냥 충분히 큰 걸 고르면 돼요. 중요한 건 중력이에요. 지금 블랙홀로 떨어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매 센티미터마다 더 강력해질 거예요. 어느 순간 머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이 발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보다 훨씬 강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파게티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과 같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선택한다면 그 블랙홀의 중력은 점차적으로 증가해요. 태양보다 수백만 배 더 무겁고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머리와 발에 작용하는 중력은 거의 같을 것이고 여전히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만약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떨어지고도 살아남는다면 완전히 다른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완전히 다른 우주에 도착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이론일 뿐이지만요. 밤에 하늘이 맑을 때 위를 보세요. 수천 개의 작고 밝은 점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10만 년 후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이나 패턴을 가진 별자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적색 외성, 작은 별들, 행성들, 우주 물체들을 생각해 보세요. 적색 외성은 특히나 멋져요. 보통 우리 태양 절반 정도의 크기이며 대부분 10분의 1 정도로 밝아요. 하늘에서 가장 밝은 건 아니지만 아주 오랫동안 살아요. 핵융합 반응은 별의 핵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요. 그게 별을 빛나게 해주죠. 큰 별들은 별의 연료를 태우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하지만 그런 별은 몇 백만 년 만에 연료를 모두 태워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태양과 같은 별들은 보통 약 100억 년을 살아요. 하지만 적색 외성은 연료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들의 빛은 그렇게 세지 않고 자신들의 존재를 지탱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마치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자동차 같죠. 그래서 수천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죠. 작은 별들 중 어떤 건 10조 년까지 살 수 있어요. 태양과 같은 별에 있는 대부분의 수소는 쓰이지 않아요. 이 가스는 이런 별들의 핵보다는 대기에 더 많아요. 그 뜻은 대부분의 수소가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적색 외성의 경우는 달라요. 행성 전체의 플라즈마를 순환시키죠. 이 별들은 바깥층에서 핵으로 세운 수소 매장량을 끌어당겨와요. 그게 핵융합 반응을 계속하게 하죠. 먼 미래의 어느 날 태양과 같은 별들은 연료가 고갈되어 멈추게 될 겁니다. 우주는 작은 적색 외성으로 가득 찰 거예요. 주변의 우주를 빛내고 밝게 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은 만약 있다면 말이죠. 희미하고 어두운 우주를 물려받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태양은 근처의 행성들을 파괴할 수 있는 크기로 부풀어 오를 겁니다. 우선 수성, 금성, 그리고 우리죠. 반면 지구는 아마 생존할 수 있을 테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고 오래 버티지도 못할 거예요. 가까워지면 태양이 지구를 바싹 태워버릴 겁니다. 우리 태양계 밖의 행성들 또한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더 먼 우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태양은 크기가 커지는 동안 질량의 일부를 잃게 될 거예요. 이것의 중력이 행성들의 궤도를 확정해요. 우리의 별이 덜 무거워지면 중력의 힘이 약해질 거예요. 그리고 외행성들은 태양과 그렇게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지 못할 겁니다. 우리 태양계는 고립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은하에는 다른 별들이 많이 있죠. 300억 년 내에 가까운 곳을 여행하던 별들이 태양계 밖에 있는 가장 큰 행성들 중 일부를 빠르게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외행성들을 건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머물 행성은 아마도 1000억 년은 더 머물 거예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결국 태양계에서 쫓겨날 겁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물을 얼음으로 가득 찬 얼음과 먼지 덩어리인 운석과 해성으로부터 얻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것들이 초기 지구와 충돌하면서 생명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물을 가져왔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의 생명체를 창조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똑같은 물질이 종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구의 생명체를 전멸시킬 만큼 큰 소행성이나 해성이 우리 행성에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먼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우린 그런 걸 예측하고 제때 반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하든 피할 수 없는 다른 우주 충돌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초당 110km의 속도로 태양계를 향해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사이에는 250만 광년이 있어요. 그러니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웃이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거리를 올 수는 없을 거예요. 약 40억 년 후에야 일어날 겁니다. 그런 두 은하의 충돌은 우리 후손들에게 진정한 혼돈을 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중 하나라도 아직 지구에 산다면 말이죠. 두 은하가 서로 미끄러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중력이 그들을 다시 끌어당기기 전까진 서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둘이 합쳐지면서 두 은하 모두 원반 모양의 구조를 잃고 하나의 큰 타원 은하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벌써 밀코메다라는 별명이 붙었죠. 우리가 오늘 알고 있던 은하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주는 항상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여요. 과학자들은 미래 우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빅립. 이 이론은 우주가 무한히 팽창할 거라고 주장해요. 어느 순간 팽창의 당김이 중력이 모아주는 것보다 더 강해질 거예요. 만약 이게 일어난다면 은하, 별, 블랙홀과 지구를 포함한 다른 모든 우주 물체들을 찢어버릴 거예요. 우주는 끊어진 입자 덩어리로 변하게 될 겁니다. 약 50억 년 전만 해도 우주는 강력한 중력 때문에 천천히 팽창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장 속도가 빨라졌죠. 어떤 전문가들은 암흑 에너지의 영향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해요. 암흑 에너지는 우리 우주의 거의 70%를 구성하는 신비한 힘이에요. 이 힘은 속도를 늦추기보다는 빠르게 확장하도록 밀어붙이죠. 그래서 빅립 시나리오의 경우 개별 원자를 분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암흑 에너지가 중력을 압승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 빅크런치. 우주가 팽창을 멈추는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력이 우세한 힘이 되겠죠? 심지어 우주의 팽창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행성, 별, 그리고 심지어 은하 전체가 충돌하면서 우주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결국엔 우주 전체가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겁니다. 빅크런치라고 불리는 이 모든 게 무한히 작은 한 지점으로 압축되면 우주는 다시 한번 팽창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세 번째 이론, 빅프리즈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엔트로피는 최대 값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해요. 엔트로피는 기본적으로 우주의 모든 게 어느 지점에서 무질서하게 변한다는 개념이에요. 엔트로피가 최대로 올라가면 시스템에 있는 열이 고르게 퍼질 거예요. 그러면 열이 존재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주는 사라질 겁니다. 우주 내의 모든 기계적 움직임도 멈출 거예요. 우주는 완전 비어버리고 가스는 너무 얇아서 새로운 별이 다시 형성되거나 빛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우주에서 시간은 그저 끝없는 공허일 뿐이에요. 행성, 별 또는 생명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주 전체가 얼어붙은 어두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곳이 돼요. 왜냐하면 다시 모든 걸 작동시킬 힘이 없거든요. 수십억 년 후 마지막 별들이 연소하며 희미해지면 블랙홀이 우주의 종말이 고했다는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블랙홀은 아주 강한 중력을 가진 영역인데 너무 강력해서 그 무엇도 빠져나갈 수 없죠. 이것들은 태양 100개만큼 클 수 있어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10억 개보다 클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 이런 거대한 블랙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블랙홀도 같은 결말을 맞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순간이 오면 순순히 밤속으로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폭죽을 터뜨리며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우주를 밝히면서 사라질 거예요. 모든 시대가 끝이 날 겁니다. 블랙홀은 보통 가까이 오는 별과 가스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워서 살아남아요. 식탐은 블랙홀을 나타내는 주요 특징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블랙홀 주위에 응축 원반이 있어요. 그 원반에는 마치 물이 배수구로 소용돌이 칠 때처럼 찢어져서 안에서 잡아당겨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과 입자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열을 발생시켜 응축 원반을 빛나게 하면서 또 블랙홀을 드러나게 해주죠. 네, 블랙홀은 숨바꼭질을 잘 못해요. 귀한 불능 지점이라고도 불리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는 것들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에서 탈출할 수도 있는 이론을 제시했죠. 진공 상태에서도 움직이는 입자가 있어요. 한 입자는 양에너지를 갖고 있고 다른 에너지는 음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둘 다 블랙홀에 가까이 접근하면 다른 한쪽이 탈출할 동안 한쪽이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뜻은 블랙홀이 입자를 복사해 방출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입자가 블랙홀의 질량 일부를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증발하기 시작하면서 질량을 잃고 천천히 작아져요. 남은 모든 에너지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입자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마지막 10분의 1초 안에 우주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에너지와 빛의 거대한 섬광이 번쩍일 거예요. 그리고는 모두 사라지죠. 지구에서 나라가 멀리서 지구를 바라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이 납니다. 대도시들이 밤에는 노란 점처럼 보입니다. 낮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야자수 모양의 섬이나 중국을 관통하는 어두운 띠 같은 이상한 구조물이 보입니다. 만리장성이죠. 이것들은 인간 존재의 흔적입니다. 이제 망원경이 다른 행성으로 향해 보도록 합시다. 화성이요? 그냥 텅 빈 끝없는 사막이에요. 금성이요? 바위와 화산뿐이에요. 더 먼 우주를 들여다봐도 저 밖의 행성들은 모두 텅 비고 생명이 없습니다. 외계 문명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여기는 우리 은하입니다. 수십억 개의 태양과 비슷한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하수가 수십억 개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있습니다. 거의 무한한 수의 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별 주변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세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표면 아래 숨어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달보다 약간 작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가 있습니다. 유로파의 구조는 반숙 달걀과 비슷합니다. 그 표면은 단단한 얼음 지각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큰 드릴이 있다면 액체 노른자 부분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물이 있는 바다로요. 목성과 그 위성들은 태양으로부터 매우 멀어서 상당히 춥습니다. 섭씨 영하 170도 정도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은 즉시 얼음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목성은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유로파 내부에서 많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로파 핵이 뜨거워집니다. 열은 얼음을 녹이고 표면 아래에 물이 있는 바다가 생깁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는 단순한 형태의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생명체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 같은 거요. 약한 중력 때문에 몸의 구조가 다를 거예요. 아니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고래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09년 과학자들은 바다로 완전히 덮인 행성 GJ1214를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 약 40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질량의 75%는 물입니다. 여전히 이 행성의 온도는 너무 높아서 물이 증발하면서 초액상 물의 형태를 띱니다. 수증기가 너무 많아서 물속에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최근 지구보다 더 나은 행성을 적어도 24개 발견했고 이 행성들은 생명 거주 최적의 행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행성들은 거주 가능 영역에서 멀리 있는 모성을 공전합니다. 그곳은 모성에서 완벽한 거리에 있는 살기 좋은 장소예요. 우리 태양계에서는 금성, 지구, 화성이 이런 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명 거주 최적 행성은 지구보다 10% 더 크고 중력이 더 강해합니다. 그래야 더 밀도가 높은 대기를 가질 수 있어요. 지구보다 5도 높은 온도는 행성을 더 습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다양한 생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행성들은 생명체가 살기에 좋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곳에 생명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곳에 진보된 문명의 존재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는 전파일 수 있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상상해 보세요.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처럼 똑똑한 존재들이 나타났어요. 낮은 중력 때문에 훨씬 더 키가 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태양보다 훨씬 밝은 별에서 오는 빛에 적응했습니다. 조만간 이 문명은 서로 통신하기 위해 전파를 사용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전파를 스피커에서 나는 큰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긴 지구예요. 우린 현재 전파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지구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상당합니다.
만약 이웃 행성의 전파를 감지하는 커다란 접시처럼 생긴 전파 망원경이 있다면 이곳에서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구에는 외계인의 신호를 기다리며 먼 우주를 향하고 있는 많은 전파 망원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 신호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우주 어딘가에 전파를 방출하는 행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리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린 다른 별까지 200광년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 X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곳의 문명은 전파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파를 우주로 방출합니다. 우리의 전파 망원경은 200년이 지나야 그것을 포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의 무선통신은 1895년 이후에야 존재해왔습니다. 우리의 전파 신호는 2095년까지 X행성에 도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외계인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라디오 소음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매년 우리의 기술은 발전하고 무선 소음은 감소합니다. 우리는 이동통신, 케이블 TV, 광섬유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모두 전파 스펙트럼에서 지구의 부피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다른 행성에게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반대편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외계 문명으로부터 오는 전파는 우주적 규모에서는 짧은 신호에 불과하게 됩니다. 무선 신호가 없다는 사실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행성을 직접 촬영할 수 있는 거대한 망원경이 당도를 바꿀 수 있어요. 사진을 확대해보면 저기 있네요. 우린 높은 건물과 안테나가 많은 외계 도시를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멀리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화성과 그 위성의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여전히 화질이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이도니아를 예로 들 수 있어요. 그것은 화성에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우린 그곳에 조각이나 기념비를 만든 고대 문명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심한 이론은 그것이 거대한 인간의 잔해라고 말했습니다. 화성의 모래 밑에 몸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건 그냥 언덕이었어요. 화성의 강한 바람이 움푹 파인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우린 그것을 인간의 눈과 입으로 착각한 것이에요. 아니면 화성의 위성 포보스에 있는 돌기둥도 있어요. 우린 그곳에서 첩스 피라미드만큼 높은 매끄러운 돌을 발견했어요. 이 소식은 그것을 건설한 문명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무한한 숫자의 별과 그 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다른 문명의 존재를 거의 장담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외계인들이 지구로 오지 않는 거죠? 우린 우주의 생명체가 비슷한 시나리오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생명체가 출현하고 진화가 발생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명의 성장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지구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대재앙이 일어나 대량 멸종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운석이요? 아마도 우주 공간으로 나갈 준비가 된 문명이 우주 어딘가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공룡을 지구 표면에서 쓸어버린 운석처럼 거대한 운석이 그 문명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성의 생명체는 처음부터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멸의 위험도 커집니다. 과학자들은 대형 하드론 충돌기와 같은 기계로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블랙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키고 크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곧 그 문명의 고도로 발달된 도시들과 행성 전체가 사라질 겁니다. 초진보 문명의 또 다른 가능성은 웜홀을 통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주 사이의 시공간 터널이죠. 외계인들이 웜홀을 통해 여행하다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명체가 유일하게 지구에만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수많은 놀라운 우연의 연속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태양계가 은하에 자리한 위치입니다. 우리 은하에서는 초신성의 폭발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 폭발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주변의 모든 것을 멀리에서도 파괴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이러한 폭발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은하 궤도의 적정 지점에 위치합니다. 또 다른 요인은 달입니다. 달의 형성 이론 중 하나에 따르면 약 45억 년 전에 화성 극의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만약 정면 충돌이었다면 지구는 그냥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운석이 지구를 스치기만 했더라도 조각들이 그냥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충돌은 완벽한 각도로 이루어졌고 운석의 일부가 지구 궤도에 남아 달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달은 지구의 자전을 안정시켰고 중력으로 지구의 핵을 가열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구에는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자기장이 발달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지구 밖의 생명체가 생화학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탄소와 물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탄소는 실리콘이나 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암모니아나 메탄으로 대체될 수 있어요. 이 원자들은 다른 모양의 분자를 형성할 수 있고 아마도 살아있는 유기체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소에 기초한 생명체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모습일 거예요. 이렇게 138억 년 전 모든 게 시작되었죠.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모든 것들, 행성, 소행성, 해성, 별 이런 것들은 처음에 없었어요. 1920년대 천문학자들은 아주 오래전에 우주가 단 하나의 점이었을 때를 생각해냈죠. 엄청나게 뜨겁고 예를 들어 수조도 정도로요. 밀집되고 빽빽한 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장되어 뻗어나갔어요. 어느 순간 빛의 속도로 사방으로 물질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빅뱅은 에너지와 빛이 뒤섞인 아주 작은 입자가 있는 완전한 혼란이었어요. 네, 진짜로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빅뱅이 일어난 첫 1분 후 나중에 나타날 모든 것들의 기초가 거의 완성되었어요. 이 거대 폭발 동안에는 뜨거웠죠. 팽창이 시작되자마자 우주는 냉각되기 시작했어요. 에어로졸 캔에서 가스를 뿌릴 때 가스가 식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그 과정 동안 물이 얼어 얼음이 되는 것처럼 에너지의 일부가 얼어버렸어요. 여기서 순수한 에너지가 얼어 물질로 굳어졌어요. 빅뱅이 있은 지 1분 후 식는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계속되고 있었고 말 그대로 모든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왜냐하면 우주에는 사실 끝이 없거든요. 더 이상 밀집되어 있는 점이 아니에요. 더 확장될 수 있는 기반과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우주의 첫 빵 했던 단계에서의 작은 입자들 기억하시나요? 헬륨과 수소의 원자를 형성하면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헬륨과 수소가 만들어지는 데는 약 3분이 걸렸어요. 이 둘은 나중에 최초의 은하와 별들을 형성한 가장 흔한 요소이며 기본적인 물질인데요. 기초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처음 몇 분 후에 우주의 탄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후 수백만 년 동안 어떠한 새로운 원소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초기 우주의 버전은 온통 헬륨, 수소, 그리고 에너지였죠. 하지만 결국엔 원자들이 천천히 함께 모여들기 시작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은하와 별의 생성 원인이 되었어요. 헬륨과 수소의 구름들이 뭉쳐져서 중력을 가진 별들로 변했어요. 우리의 태양도 4분의 3은 수소로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헬륨이에요. 4분의 1이죠. 네, 나중에 탄소, 철, 산소 등등 다른 무거운 원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원소, 별 또는 행성이 계속 생겨나는 건 화학적인 과정이 다는 아니었어요. 빅뱅 이후로는 온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다른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약간 멀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얘들아 그러지 마. 항상 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멀리 있는 은하들은 실제로 우리 은하에 더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우주는 환상적이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신비롭고 무섭고 완전 조용해요. 지구 위 어딘가에서 우주복을 입고 떠다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건 자신의 숨소리뿐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이동하거나 들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우주복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 벌에 약 134억 원이에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우리가 우주에서의 휴가를 가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기 때문에 수성을 가장 뜨거운 행성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제로는 금성이 굽히는 듯한 표면 온도 450도씨로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의 타이틀을 가져갑니다. 그렇군요. 수성에는 기온 조절을 담당하는 대기가 없어서 태양계에서 가장 화끈한이라는 타이틀 경쟁에서 밀려요. 금성에서는 하루가 꽤 길어요. 단 하루가 지구의 약 234일이거든요. 이 시간은 할 일이 많은데도 천천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금성은 태양 주위를 지구날로 225일간 공전하는데 그 뜻은 이곳의 1년은 금성의 하루보다 18일 적게 지속된다는 거죠. 그럼 하루의 생일을 2번 보낼 수 있겠네요?
하루에 생일을 2번 하는 건 좋을 순 있지만 단점은 금성에는 황산 비와 금속눈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재미없죠? 지구는 시원해요. 45억 살이며 생명을 지탱하는 유일한 행성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나무가 있죠. 3조 개의 나무가 있는 반면 별은 1000억에서 4000억 개밖에 없어요. 나무는 셀 수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바다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어요. 바다의 5%만이 탐사되고 있기 때문에 표면을 완전히 지도화한 화성이나 달보다 우린 바다를 더 몰라요. 우리 행성 해수면 위에서부터 재면 우주는 우리로부터 불과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게 웃기죠. 너무 가까워서 전 가끔 아침 먹으려고 그 거리를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선 우주의 5%만이 보여요. 68%는 암흑에너지고 27%는 암흑물질로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죠. 가까우면서도 먼 당신이군요. 지구 어디에 있든 우린 항상 달의 같은 쪽만 보게 될 거예요. 달은 지구의 궤도를 도는 것과 같은 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해요. 이걸 동주기 자전이라고 불러요. 화성의 일몰은 푸른색이에요. 이것은 붉은 행성의 미세먼지가 푸른빛의 화성의 대기를 효율적으로 관통하는 데 완벽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른 색의 빛과는 달리 태양이 가는 방향에 더 가까이 머무르면 푸른빛이 산란됩니다. 우주는 놀라움으로 가득한데 그중 하나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행성이에요. 우와! 지구보다 2배 큰데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대부분 다이아몬드와 흑연으로 덮여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그곳에 가려면 아마 그 134억 원짜리 우주복에 엄청 비싼 우주선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겠지만 어떻게든 갔다 오면 쉽게 여행 경비를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모든 것의 종말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런, 들어볼 준비 됐나요? 초기 단계에서는 우주 전체가 밀집되어 있고 빽빽해서 진짜 엄청나게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약 40만 년이 지난 후 계속 확장되어 그 속이 내비치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CMB 또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알려진 빛을 방출하도록 조장했어요. 마치 TV에 빈 채널을 켜서 케이블을 끄면 화면에 잡음 같은 검고 흰색의 점들이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CMB와 같은 거고 빅뱅 동안 방출된 모든 에너지의 장광들이죠. 우주 배경 복사는 아직 여기 있고 천문학자들은 이걸 마이크로파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확장하면서 사실 멈춘 적이 없는 우주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몇 초마다 팽창하고 있으며 항상 우주에 있는 물체들을 서로에게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밀어내냐고요? 다른 은하의 태양이 원래보다 더 붉어 보였기 때문에 우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적색편이라고 불리며 빛의 근원이 그걸 관찰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더 멀리 이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중력이 있는데요. 중력은 우주의 모든 물체들을 서로 끌어당기게 합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계속 도는 이유 또는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중력 덕분에 우리가 땅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 우주에 있으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린 둥둥 떠다니겠죠. 이 모든 걸 염두에 두고 과학자들은 언젠가 우주가 단순히 반대 방향으로 가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할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주 대수축이라고 알려질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우리 우주가 어떤 종류인지에 달려있죠. 만약 열린다면 계속 확장하면서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늘어나면 밀도는 매우 낮아질 것이고 은하는 새로운 별들을 형성할 수 없게 되면서 현존하는 별들은 사라질 거예요. 우주가 모든 빛과 열을 잃으면 삶은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우주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늘게 퍼지는 그저 차가운 것보다 더 차가운 것으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주 대수축이든 빅뱅이든 모두 다 사라질 거예요. 다행히 우리에게 앞으로 수십억 년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에? 아마 여러분과 전 그땐 없을 거예요. 전 은퇴할 거거든요. 최근 인터넷에 놀라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나사가 평행우주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일까요? 글쎄요, 이 이야기는 일부 진실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가 마침내 평행우주를 발견했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이 뉴스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발견은 나사의 아니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름은 남극 임펄스 과도 안테나의 약자입니다. 이 안테나는 중성미자를 연구하기 위해 설계됐어요. 중성미자는 고에너지 우주 입자예요. 중성미자는 매우 작고 전하가 없으며 질량이 거의 없습니다. 수족의 입자가 몇 초마다 우리 몸을 통과하지만 우리는 이를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중성미자는 일반 물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미미한 존재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최대 1개의 중성미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중성미자를 사냥하는 것은 유령을 사냥하는 것과 같아요. 중성미자를 잡으려면 거대한 납조각을 통해 중성미자 입자 전체를 보내야 하는데 납조각의 두께는 수조 킬로미터에 달해야 해요. 동시에 중성미자 중 하나를 막을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따라서 이를 감지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몇 가지 영리한 트릭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중성미자가 다른 유사한 입자와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태양, 별, 심지어 빅뱅 자체에서 지구로 이동합니다. 그중 일부는 블랙홀, 초신성, 펄서, 심지어 다양한 미확인 물체와 같은 특히 큰 출처에서 우리에게 오죠. 이러한 입자 중 일부는 특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이 중성미자는 가장 흥미로운 입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고에너지 중성미자는 실제로 멀리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지구 바로 옆에서 형성되어 이 과정을 입자 소나기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할머니 입자가 지구 대기로 유입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입자는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예요. 그런 다음 에너지가 더 낮은 자식을 여러 개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각 입자는 에너지가 더 낮은 손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저에너지 입자의 거대한 가계도가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수십억 개의 입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성미자 더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 중성미자는 지구 깊숙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중성미자는 지구를 여행하는 동안 지각의 상층 혹은 얼음에 닿게 돼요. 예를 들어 남극의 얼음이죠. 이러한 모든 장애물에 직면하면 전자펄스를 생성합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과학자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자펄스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남극 대륙은 꽤나 황량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추적할 수 없는 미세 입자를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간섭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는 강력한 안테나의 도움으로 이러한 펄스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이 안테나를 지구 표면에서 32k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는 풍선에 설치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중성미자를 추적해왔습니다. 이제 아니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평행우주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나올 거예요. 2018년 아니타는 비정상적인 무선 신호를 수신하기 시작했고 이는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성미자가 우주에서 우리에게 왔다가 서서히 지구 깊숙이 가라앉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최근 아니타는 평소처럼 우주에서 하강하지 않고 지구에서 상승하는 중성미자를 발견했습니다. 타우 중성미자라고 불리는 이 입자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은 이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검출기 오류나 데이터 해석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매우 이색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간단한 설명을 찾아야 해요. 타우 중성미자가 다른 출처에서 남극으로 왔다면 어떨까요? 다른 쪽으로부터 지구로 와서 어떻게든 경계를 통과했을까요? 이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아이스 큐브라는 또 다른 멋진 중성미자 관측소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이 멋있죠? 이 천문대는 남극 근처에 있습니다. 얼음에 묻힌 5160개의 광학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력한 검출기는 중성미자를 감지하도록 설계됐어요.
아니타 연구원들이 여러분 이상한 무선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스큐브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이스큐브는 어떤 신호의 원천도 감지하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이 이상한 입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테스트했지만 그 어떤 이론도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이스큐브는 아니요, 우리는 이 신호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주의 표준 모델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재밌어지네요. 그렇다면 이 신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설명에 지친 과학자들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아마도 이 입자들이 시간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평행우주에서 우리에게 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론이 유명한 다중우주 이론의 결과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약 140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을 때 두 개의 쌍둥이 우주가 탄생했다고 해요. 그 중 하나는 우리 우주였고 다른 하나는 평행우주였습니다. 둘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이 평행우주의 시간은 우리 우주의 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움직이죠. 게다가 그곳의 모든 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꾸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반우주라고 부르며 반물질로 채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이상하고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우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지극히 정상적일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존재로 여기겠죠. 따라서 이 신비한 중성미자는 반우주에서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그곳에 존재하다가 우연히 우리 세계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들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중우주라는 개념 자체는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한한 수의 현실이 존재하며 그중 많은 현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현실이라는 뜻일 수 있죠. 양자역학에 따르면 매일 매 초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우주를 둘로 나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우 다르게 전개된 수십억 개의 평행우주가 존재합니다. 이런 일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우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리고 이 신비한 타우 중성미자 입자가 두세 개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현상만으로는 다중우주 이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가능한 옵션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인간 발달의 현 단계에서는 이 이론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미래의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발견 이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표준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무선 신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이 방향으로 나아가서 연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주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 흥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젠가 이 이론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평행우주 이론은 아주 오랫동안 다양한 영화와 책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실 사이를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요? 아이스크림 세상을 찾아갈 거예요. 우리 고향 지구와 지구의 위성은 달이에요. 줌아웃을 하면 여기 우리 태양계가 있어요. 조금 더 멀리 나가면 밀키웨이예요. 우린 무한한 수의 별 중 작은 점이에요. 자, 훨씬 더 멀리 나가면 은하단이 있어요. 끝없는 우주 공간에 있는 점과 소용돌이, 조금 더 나가면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이 있어요. 여기 이 작은 점이 우리 은하예요. 계속 가볼게요. 히드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 수천 개의 은하로 구성된 거대한 성단도 여기서 보면 작은 점에 지나지 않아요. 다음은 파보 인더스 초은하단이에요. 폭이 2억 광년인 지역이죠.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때까지 줌아웃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작은 점 안에 수천 개의 은하와 천조 개의 별이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비눗방울처럼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요. 그리고 그 비눗방울이 다른 우주와 충돌할지도 몰라요. 네,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무한대로요. 모두 빅뱅 이후에 등장했을 거예요. 우주 사이의 충돌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 증거가 에리다누스 자리 방향에 존재해요. 이곳은
에르다누스 초공동이라고 불려요. 너비가 약 10억 광년이에요. 그에 비해 우리 은하 전체의 너비는 겨우 약 10만 광년에 불과해요. 여기엔 아무것도 없고 이건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의 충돌에 오래된 흔적일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두 은하가 서로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고 두 비눗방울의 중력이 서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가까이 있는 물방울 두 개가 서로 합쳐지려고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두 우주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기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다른 우주가 우리 우주의 한 조각을 떼어내버렸어요. 그 초공동 안에는 약 10,000개의 은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파괴되었거나 다른 우주로 흡수됐어요. 이런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우리 우주의 가장자리로 여행해 볼게요. 우린 지구에서 100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여기 또 다른 은하계에서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놀라운 성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눈을 돌리면 거대한 벽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이 모든 밝은 불꽃은 우리와 충돌하려는 거대한 은하들이에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우주만을 비추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울이에요. 이곳에서 시공간은 왜곡되고 엄청난 속도로 다른 우주로 끌어당겨지기 시작해요. 일반적인 물리법칙은 이 지점에서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요. 중력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별이 폭발할 것이고 행성의 표면에 있는 사람들은 무중력 상태에 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두 우주가 비껴가지 않고 서로 충돌한다면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엄청난 양의 충돌 에너지는 아마도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거예요. 그 힘은 우리 비눗방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거예요. 하지만 두 비눗방울이 합쳐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처음엔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는 모든 은하가 산산조각이 나요. 하지만 그러고 난 후 합병이 시작될 거예요. 은하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서로를 지나쳐 날아가고 부서지고 충돌하고 폭발해요. 두 은하의 충돌은 대단한 규모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머지않아 우리 고향 은하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은하 크기의 2배 정도 되는 나선 은하예요. 그리고 우리 은하보다 2배 더 많은 약 1조 개의 별이 있죠. 이 밝은 은하의 바로 중심엔 괴물이 숨어 있어요. 블랙홀이요. 무게가 태양의 질량의 약 2억 배에 달해요. 우리 태양보다 수백 배의 큰 적색 거성들, 스포트라이트처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펄사, 떠돌이별과 많은 크고 작은 블랙홀, 이런 위험한 물체들의 혼합이 초속 109km의 속도로 우리를 향해 오고 있어요. 뉴욕에서 LA까지 그 속도로 여행하면 3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미 안드로메다의 원반은 달이 없는 밤에도 맨눈으로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거예요.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 가까워질수록 그 중력은 우리 나선 은하의 발을 당기기 시작해요. 분리가 시작되고 별과 행성은 궤도를 이탈해요.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는 알려지지 않은 소행성 혹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외행성이 놀라운 속도로 지구에 충돌할 것이란 거예요. 이 충돌로 인해 지구는 풍선처럼 터져버릴 거예요. 이런. 또 다른 가능성은 별의 충돌입니다. 우리 태양이 다른 별과 부딪히는 거예요. 더 큰 별이 서서히 더 작은 별을 흡수하기 시작할 거예요. 먼저 작은 별의 위층에서 빛을 빼앗아간 후에 그걸 스파게티나 리가토니처럼 삼켜버려요. 큰 별은 한계의 중량에 도달하면 폭발할 거예요. 이 폭발은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태양계를 포함했어요. 아마도 그 충격파는 다른 이웃 별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 태양계가 어두운 우주로 던져질 거라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테니스 공이 밧줄에 묶여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밧줄을 잡고 공을 머리 위로 돌려요. 그런 다음 밧줄을 놓으면 공이 날아가죠. 이런 일이 태양과 태양 주변의 모든 행성에 발생해요. 우린 어둡고 차가운 공간에 놓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구상의 생명체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밝은 별이 있거든요. 유일한 단점은 밤하늘에 있던 모든 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두 거대한 은하의 병합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그 이유는 우주에서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저 골고루 잘 섞여서 하나의 거대한 구름을 형성할 수 있어요. 마치 큰 채의 고운 모래를 붓는 것 같아요. 서로 전혀 상호작용이 없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일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에서 일어날 거예요. 현재 은하 중심에서 우주진과 별이 밀집해 있어요. 안드로메다와 밀키웨이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서로 춤을 추기 시작할 거예요. 트위스트 아니면 폭스트롯? 그리고 블랙홀이 서로 가까워지면 서로 주변의 모든 물질을 삼키기 시작할 거예요. 수십억 톤의 색색의 우주진, 소행성, 그리고 별 입자들이 두 블랙홀의 중심을 향해 날아가요. 이 과정이 매우 느리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블랙홀과 같이 매우 무거운 물체는 시공간 그리드를 뒤틀리게 해요. 그래서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훨씬 더 느려요. 그리고
사상의 지평선에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물체들은 실제로 사라진 지 오래예요. 블랙홀이 마침내 만났을 때 둘은 하나의 초거대 블랙홀로 합쳐져요. 하지만 그 질량은 두 개의 블랙홀을 합친 질량보다 약간 작아요. 그중 일부는 충돌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 에너지는 매우 강하게 방출되어 다른 은하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거대한 블랙홀이 두 은하의 밀도 높고 뜨거운 핵을 자기 주변으로 모두 모아요. 어느 시점에서 블랙홀은 꽉 차게 되고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로 내뿜어요. 이것을 활동 은하핵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에서 가장 밝은 현상 중 하나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전자기파 방출원이에요. 이 분출의 길이는 5,000광년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비교하자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겨우 4.2광년이에요. 그리고 분출과 동반되는 폭발은 100번의 초신성 폭발의 힘과 맞먹어요. 와, 놀랍죠? 이 현상으로 인한 폭발의 파장은 심지어 새로운 은하의 가장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폭발은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병합된 은하의 중심에는 짙은 형형색 색의 먼지 구름이 있어요. 이 구름은 너무 무거워서 줄어들기 시작하고 둥근 모양을 띱니다. 점차적으로 너무 무거워져서 중심핵을 압축하고 그 안에서 핵 반응이 시작해요.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곧 광! 초신성이에요. 은하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진정한 불꽃놀이죠. 별들이 안개에서 분출되어 새롭고 뜨거운 세상을 형성해요. 이 시점에서 이전에 서로를 당기던 두 은하의 팔은 서서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은하의 매우 무거운 중심은 중력이 매우 커서 수십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과 성운해까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은하의 팔이 다시 비틀리고 우린 새롭게 완성된 은하를 보게 됩니다. 밀코메다 아니면 밀크로메다? 안드로밀키메다 웨이는 어때요? 글쎄요, 너무 긴가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는 인간의 뇌와 비슷하고 단지 훨씬 더 큰 규모일 뿐이라고 합니다. 뇌의 신경 네트워크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한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어요. 은하계와 뉴런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실 같은 섬유 조직을 연결하는 마디로 된 거미줄 같은 복잡한 구조예요. 하지만 우주와 두뇌 모두에서 섬유질 부분은 총 질량의 3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뇌 속의 물, 그리고 우주에 있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은하와 뉴런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 과정은 동일한 물리적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원들은 뇌와 우주 사이의 유사성은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작은 세부 사항을 인식하고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실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결론을 내리죠. 뇌는 작은 우주다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수십억 년 후에 우주는 너무 많이 팽창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별을 하나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지구를 블랙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슬 크기로 작게 압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블랙홀로 만들고 싶다면 지름이 6km 이하가 될 때까지 태양을 압축해야 합니다. 폭발적 항성생성 은하는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새로운 별을 형성하고 있는 은하입니다. 보통 두 개의 은하가 하나로 합쳐진 후 만들어지는데요. 지구는 오직 하나의 자연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목성은 적어도 79개의 위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주에는 외소 행성뿐만 아니라 외소 은하도 있습니다. 외소 은하에는 1000에서 수백억 개의 별이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우리 은하는 25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우주의 어떤 물체에서도 감지된 적 없는 깊은 소리를 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1000조 배나 더 낮은 소리인데 0이 무려 15개예요. 행성 켈트 9b는 지구에서 67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목성 같아요. 목성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거대하고 뜨거운 행성입니다. 켈트 9b에서는 열이 너무 강해서 행성의 낮 지역에서는 분자가 파괴될 정도입니다.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모든 액체는 저절로 구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지구 저궤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향 은하계는 10만 5천 광년에 걸쳐 있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지구와 달 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 약간의 여유 공간이 남아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스파게티화합니다. 귀한 불능 지점을 지날 때 발생하죠. 그러고 나서 블랙홀의 중력은 물체를 한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하고 다른 방향에서 압착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나선형으로 확인한 최초의 천체는 소용돌이 은하였습니다. 은하의 긴 팔은 가스와 별들로 만들어졌고 미세한 우주먼지가 전체에 흩뿌려져 있어요. 지구에서 우리는 우주의 5%만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오는 별은 중력에 의해 분해될 수 있습니다. 와스프 12b는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진 거대한 행성입니다. 대부분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행히도 이 행성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에 너무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어요. 약 1000만 년 후 와스프 12b는 탐욕스러운 모항성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40억 년 안에 만나게 될 거예요. 둘이 충돌하면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것입니다. 토성의 더 작은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는 태양빛의 거의 90%를 반사합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물체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햇빛을 흡수하는 대신 반사하기 때문에 엔셀라두스의 얼어붙은 표면 온도는 영하 200도까지 떨어집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화성의 올림푸스 몬스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3배나 되는 높이죠. 만약 여러분이 올림푸스 몬스의 꼭대기에 서 있다면 경사면은 화성의 곡선에 의해 가려질 거예요. 우리 태양계에서 수성과 금성은 달이 없는 유일한 두 행성입니다. 화성에 드로이드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이 기계에 많은 중장비를 싣고 싶어 합니다. 드로이드는 또한 더 강력한 물질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붉은 행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중력 때문입니다. 화성에서의 모든 것이 지구보다 거의 3분의 1 더 가볍습니다. 명왕성의 가장 큰 달은 명왕성 자체의 절반 크기입니다. 그래서 카론이라는 이름의 이 달은 모왕성의 크기에 비례할 때 가장 큰 위성이 됩니다. 달에는 골프공이 3개 있어요. 아폴로 14호 임무 동안 달에 가게 됐죠. 과학자들이 아직 화이트홀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수학자들은 화이트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화이트홀을 발견한다면 바깥쪽에서 들어갈 수 없겠지만 빛과 물질이 내부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구는 자전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하지만 태양은 너무 거대해서 한 바퀴 도는데 25일에서 35일이 필요해요. 달은 완벽한 구체가 아니에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달걀 모양에 더 가깝습니다. 우주복은 우주 유영 시 우주 비행사들을 영하 160도에서 영상 120도의 엄청난 기온 차이로부터 보호합니다. 중성자별은 초신성이 붕괴된 후에 태어납니다. 태어난 후 초당 약 60번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하지만 이 속도도 때때로 초당 60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천문학자들은 매우 밝고 매우 강력한 전파 신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급속 전파 폭발이라고 불리는 이 신호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 있을 때 종종 무작위로 번쩍이는 빛을 보게 됩니다. 우주광선이 눈의 시신경에 부딪힐 때 발생하죠. 만약 여러분이 명왕성의 적도 주변을 여행한다면 로마에서 뉴욕까지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리일 거예요. 지구에서 57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행성 GJ504b를 방문한다면 이 행성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행성이 형성된 후 남은 열 때문입니다.
이 행성의 색깔은 자홍색이에요. 진한 벚꽃처럼요. 목성은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짧은 날을 하루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거의 9시간 55분 동안 지속됩니다. 빠른 회전 때문에 목성은 완벽한 구체가 아니에요. 조금 납작해요. 금성은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보다 많은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 표면에는 적어도 1600개의 화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화산이에요. 수성에는 주름이 있어요. 철핵이 냉각되면서 수성의 지각은 수축했습니다. 그래서 수성의 표면이 고르지 않게 됐어요. 중성자별 안에서 발견되는 헤파스타는 우주에서 가장 강한 물질로 여겨집니다. 강철보다 100억 배 더 강할 수 있어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에 일명 귀한 불능 지점이라고 불리는 사상의 지평선이 없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신 시지평선이 있을 수 있다는데요. 단지 얼마 동안만 물체를 가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물질이나 에너지는 빠져나오지만 다른 형태를 띱니다. 아폴로 임무는 매번 15개의 우주복이 필요했습니다. 3인조 대원 1명당 3벌의 우주복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훈련용, 두 번째는 비행용, 또 하나는 비행복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백업 우주복입니다. 그리고 예비 승무원 3명은 각각 2벌의 우주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훈련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비행을 위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성이 아직 부분적으로 녹은 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지구 강도의 1%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행성에 자기장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은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심합니다.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맹위를 떨칠 수 있어요. 지구에서 245광년 떨어져 있는 케플러 16b 행성에서는 1개가 아니라 2개의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집니다. 이 행성은 토성만큼 크지만 밀도는 더 높습니다. 우주복을 입는 데는 45분이 걸립니다. 우주복을 입고 난 후 우주비행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1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어스 그레이징 유성이란 지구 대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는 밝은 유성입니다. 해왕성의 위성 중 하나인 트리톤은 해왕성을 거꾸로 공전합니다. 알려진 행성의 큰 달 중에서 유일한 경우죠. 트리톤은 또한 점차 해왕성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결국 달이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대한 가스거성 주위에 고리를 형성할 거예요. 해왕성보다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외성 하우메아는 정말 이상합니다. 태양의 주위를 도는 도넛 모양의 얼음물체 고리인 카이퍼 벨트를 돌고 있어요. 하우메아는 2개의 달을 가지고 있고 이상하게 긴 모양을 하고 있고 하루가 지구 시간으로 4시간입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사실은요? 외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얇은 고리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에요. 아마도 고대 충돌의 결과일 거예요. 해왕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거의 165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대 거성이 1846년에 발견된 이후 단지 한 번 태양 주위를 돌았을 뿐입니다. 물리학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와 물질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중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들이 있죠.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시도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우주 소용돌이 이론의 저자 파라마함사 테와리예요. 이 이론은 무엇이며 우리 우주의 숨은 법칙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디 살펴봅시다. 파라마함사 테와리는 인도 원자력 공사의 전 전무이사였어요. 그는 르네 데카르트가 처음 제안한 우주 소용돌이 이론, 줄여서 SVT를 받아들여 이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전기공학도 시절부터 물리학 및 물리학의 위인들로부터 항상 영감을 받았어요. 물리학 법칙을 철저히 연구한 끝에 그는 물질과 전자의 질량 및 전하를 정의하는 새로운 방정식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그는 SVT를 생각해냈어요. 이 이론은 전자의 생성과 중력, 정전기, 전자기 에너지장 등 물리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했죠.
또한 이 이론은 우리 세계의 근간이 되는 우주의 숨은 6가지 법칙을 설명했죠. 우선 이론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주 소용돌이 이론은 우주가 소용돌이, 즉 소용돌이치는 에너지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SBT에 따르면 이러한 소용돌이는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예요. 소용돌이는 물리학 법칙과 우리 세계의 기본 원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우주의 모든 것은 이 소용돌이를 통해 연결되고 상호작용해요. 이 이론은 실제 관측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 모델과 계산 모델링에 근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계산 모델은 유체 역학 및 플라즈마 물리학에서 이러한 소용돌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어요. 이 모델들은 이러한 시스템의 소용돌이가 중심 인력을 가질 수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모델은 소용돌이 내부의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다른 주파수와 진동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데 사용됐어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SBT가 모델과 시뮬레이션만을 사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이 이론을 실제로 테스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론은 실험 데이터가 아닌 수학에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 과학 이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매우 흥미롭고 우주와 물리학 법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SBT에 따르면 우주에는 기본 물질의 생성, 조립 및 이동을 일으키는 근본적이고 숨어있는 규칙이 있다고 해요. 그 법칙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럼 그 법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법칙, 우주에는 물질을 구성하는 단 하나의 원초적 실체, 공간, 즉 절대 진공이 있다. 이 법칙은 공간이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물질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공간이 물질의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근본적인 실체이며 우주의 모든 물질은 동일한 기본 입자, 즉 전자 및 양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암시해요. 간단한 단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주가 커다란 레고 세트와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레고 블록이 동일한 기본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주도 동일한 기본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을 전자와 양전자라고 해요. 하지만 이 모든 블록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간입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모든 레고 블록을 한 세트로 묶어주는 것처럼 공간은 모양과 구조를 만들어줘요. 따라서 첫 번째 법칙에 따르면 공간 물질을 구성하고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본 구성 요소죠. 제2법칙, 물질은 한 종류의 기본 입자의 배수로만 구성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물질은 동일한 기본 입자인 전자와 양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앞서 이야기한 레고 블록입니다. 그리고 제2법칙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입자들은 작은 원자부터 거대한 은하까지 모든 것을 구성해요. 레고 블록의 모양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빌딩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3법칙, 현대 물리학에서 인정하는 우주의 장 분포는 물질과 연결되어 있고 물질로부터 발산되며 우주의 단 하나의 기본 장에서 발생하는 효과이다. 이 법칙은 전자기장 및 중력장과 같이 현대 물리학에서 인정하는 장은 우주의 단일한 기본장에서 발생하는 효과라는 걸 말하는데요. 이 기본장이 우주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걸 암시하죠.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번에는 우주가 거대한 놀이터와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중력장이나 전자기장과 같이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다른 분야는 우리가 그 안에서 즐기는 다양한 게임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하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근본적인 공간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놀이터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반이죠. 세 번째 법칙에 따르면 운동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게임도 할 수 없고 우주에서 이 기본적인 장이 없다면 우리는 우주의 어떤 장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제4법칙, 물질의 기본 입자의 중심을 제외하고는 우주 전체에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법칙은 우주에서 진정으로 비어있는 공간은 없으며 모든 공간은 앞서 이야기한 기본 장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전자와 양전자는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고 진공과 같이 우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작은 입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칙에 따르면 우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진정으로 텅 빈 공간은 기본 입자의 중심뿐입니다. 제5법칙,
단 하나의 기본 우주 상수로부터 현대 물리학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상수를 유도할 수 있다. 이 법칙은 현대 물리학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상수는 단 하나의 기본 우주 상수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물리학의 모든 상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하죠. 계속 상상을 많이 하셨겠지만 조금만 더요. 이번에는 우주를 큰 레시피로 상상해보세요. 빛의 속도, 중력 상수, 플랑크 상수 등 물리학의 모든 상수는 재료와 같습니다. 상수는 매우 다양하고 수없이 많아요. 하지만 레시피의 모든 재료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물리학의 모든 상수가 모여 우주를 만듭니다. 레시피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주재료가 있는 것처럼 물리학에도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기본 상수가 있어요. 제6법칙, 소우주 기본물질의 공간구조는 행성, 별, 은하와 같은 대우주 전체의 공간구조에서 균일하게 반복된다. 이 법칙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의 구조가 아원자 입자부터 행성, 별, 은하와 같은 거시적 천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에 걸쳐 반복적이고 균일하다는 걸 말합니다. 모든 규모의 물질 구조를 동일한 기본 원리가 지배한다는 걸 시사하죠. 레시피와 요리에 대한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요리사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요리는 모두 다른 요리가 될 거고 매우 간단하거나 매우 복잡할 수 있죠. 하지만 요리를 만들 때 요리사는 여전히 동일한 기본 규칙과 지식을 적용합니다. 이처럼 우주는 원자부터 행성, 별, 은하까지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드는 데는 여전히 동일한 기본 원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법칙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의 구조가 모든 규모에 걸쳐 반복적이고 균일하다는 걸 의미해요. SBT에 따르면 이것이 우주의 6가지 기본 법칙입니다. 주류 과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여전히 꽤